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기술 도면을요, 그냥 뭐랄까 복잡한 그림 이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네, 그럴 수 있죠. 사실 도면은 그 이상입니다. 제품 탄생의 모든 약속 또 정보가 담긴 거고요. 엔지니어들한테는 이게 아주 정교한 언어인 셈이죠. 네, 맞아요. 때로는 이제 법적인 효력까지 갖는 중요한 기술 문서이기도 하고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도 바로 이 2D CAD 도면 작업과 관리,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께서 공유해주신 NCS 학습 모듈하고 KS 표준 관련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 그 핵심 원리 또 실무에서 이게 왜 중요한지 좀 깊이 있게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단순히 CAD 기능 목록을 쭉 훑어보는 게 아니고요. 표준, 그러니까 KS나 ISO에 맞게 작업 환경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도면의 필수 요소들을 작성하는 거,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치수, 공차 관리, 마지막으로 이제 도면 데이터 출력하고 저장하는 것까지 이 기술 언어의 핵심 문법이랑 그 사용법을 확실히 이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왜 이런 규칙들이 필요하고 또 실제 작업 현장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본질을 함께 짚어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 본질을 파헤쳐보는 거죠. 맞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정보들 속에서도 여러분께서 길을 잃지 않고 핵심적인 통찰을 얻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 다룰 자료들은 2D 도면 작업과 관리의 구체적인 절차를 담은 NCS 학습 모듈, 여기에 더해서 그 바탕이 되는 KS 및 ISO 표준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정교하고도 흥미로운 기술 언어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먼저 도면이 일종의 법적 문서이자 소통의 언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기준, 그러니까 표준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표준들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까요? 정확합니다. 모든 엔지니어링 커뮤니케이션의 출발점은 바로 표준 준수예요. 도면을 통해서 설계하는 사람하고 만드는 사람하고 오차 없이 소통해야 하니까요. 국내에서는 일단 한국산업표준 KS요. 그중에서도 기계제도 분야의 기본 통칙인 KSB 0001, 이게 가장 기본이 됩니다. KSB 0001.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 안에서만 쓰는 기준이 아니고요. 국제표준화기구 ISO 표준하고 이제 부합화 과정을 거치거든요. ISO 표준이랑 연결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술 언어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KS 규격이 ISO랑 관련이 있을까요? 좀 구체적인 예가 있을까요? 좋은 예로 그 표면 거칠기 표시 방법 있잖아요. 그걸 다루는 KSB 0617이 있습니다. 이 규격은 국제표준인 ISO 1302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일부 수정해서 채택한 거예요. ISO 1302 기반이군요. 네, 그래서 실무에서 종종 ISO CP 스타일, 그러니까 ISO의 상업적 관행, 커머셜 프랙티스를 따르는 설정을 사용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국제적인 호환성, 또 통용성,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긴 요즘은 국경 넘어서 협업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런 표준 부합화가 정말 필수적이겠네요. 네, 그렇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 되게 흥미로운 표준 중 하나가 용지 크기 규격인 KS A5201인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A4, A3 같은 A열 용지 있잖아요. 이 가로 세로 비율이 1대 루트 2, 1점 루트 2입니다. 1대 루트요? 그게 왜 중요하죠? 이게 그냥 정해진 게 아니고요. 이 비율 덕분에 용지를 긴 변을 기준으로 딱 반으로 접어도 계속 같은 비율이 유지가 돼요.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도면을 축소 복사하거나 여러 크기로 관리할 때 형태가 왜곡되지 않고 일관성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이유가 숨어 있는 거죠. 와, 1대 루트 2 비율, 그 수학적인 원리가 실용성으로 바로 이어지는 거였군요. 그럼 혹시 A4 용지 크기만 알면 다른 크기도 대충 알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A4 용지 크기 210 곱하기 297mm, 이것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아주 유용해요. A4의 짧은 변 210mm, 이게 다음 크기인 A3의 짧은 변이 되고요. A4의 긴 변 297mm를 2배 하면 약 594mm지만 실제 규격은 420mm인데요. 이게 A3의 긴 변 길이가 되는 식으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네요. 네, A0는 면적이 약 1제곱미터 841 곱하기 1189mm에서 시작하고요.
이런 규칙성 덕분에 다양한 크기의 도면을 아주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표준화된 용지 크기를 CAD 소프트웨어에서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그냥 빈 화면에 그리기 시작하면 크기가 제멋대로 될 것 같은데.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래서 CAD에서는 리미츠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리미츠요? 한계? 네, 말 그대로 작업할 가상의 용지 경계, 한계를 설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3 용지 420 곱하기 297mm 크기로 작업할 거다. 그러면 CAD 화면의 왼쪽 아래 구석을 0,0으로, 오른쪽 위 구석 좌표를 420, 297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리미트 설정 후에는 반드시 유흥 명령어의 all 옵션을 실행해야 합니다. 아, 주몰이요? 왜죠? 이걸 해야 화면 전체에 내가 설정한 용지 크기가 꽉 차게 보이도록 초기화가 되거든요. 이걸 빠뜨리면 설정은 A3로 해놓고 실제로는 되게 작은 영역만 보면서 작업하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단위 설정, 이것도 기본 중에 기본이죠. 기계 제도에서는 당연히 밀리미터를 사용하고요. 치수 스타일을 설정할 때는 소수점 표시를 쉼표가 아니라 마침표로 해야 합니다.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설정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건가요? 바로 후행령 억제 설정입니다. 후행령 억제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치수가 딱 20이면 그냥 20.000 이렇게 표시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생각보다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치수가 정확히 20mm인데 도면에 20.000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요. 더 정밀하게 맞춰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가공하시는 분은 이 부분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정밀하게 맞춰야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요. 이런 불필요한 오해는 가공 시간이나 비용을 늘릴 수도 있고 심하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정을 켜서 네, 후행령 억제 설정을 켜서 정수 치수는 소수점 없이 그냥 20 이렇게 깔끔하게 표시하는 것이 혼동을 막고 설계 의도를 명확히 전달하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KS 기준에 부합하는 그 ISO CP 기반 스타일을 사용하는 것이 이런 오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와, 그 숫자 표기 방식 하나에도 그런 깊은 뜻이 있었네요. 그럼 도면 볼 때 좀 보기 쉬워야 할 텐데 글자 크기나 화살표 모양 같은 것도 다 규칙이 있나요? 표준화된 게 있나요? 네, 그럼요. KSA 0109에서는 이런 시각적인 요소들의 통일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도면이 명확해지고 또 전문성도 높아지니까요. 보통 가장 많이 쓰는 A4나 A3 크기 도면에서는요. 문자 높이랑 치수 화살표 크기를 3.5mm로 통일하는 게 표준적인 접근이에요. 이게 그냥 기본값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A1이나 A0처럼 엄청 큰 도면을 그릴 때도 3.5mm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지 않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맞습니다. 도면 용지가 커지면 그 안에 담기는 정보도 훨씬 복잡해지잖아요. 이런 큰 도면을 축소해서 출력하거나 좀 멀리서 볼 경우에는 3.5mm는 읽기가 어려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A2, A1, A0 같은 큰 도면에서는 최종 출력물의 가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자 높이랑 화살표 크기를 5.0mm 또는 그 이상으로 키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도면 그리는 사람은 최종 결과물이 어떻게 보일지까지 미리 고려를 해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거 말고도 치수선의 치수 보조선 바깥으로 살짝 튀어나오는 길이라든지 치수 보조선이 형상 외곽선에서 약간 떨어지는 간격, 옵셋 프롬 오리진 같은 거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표준화된 값을 따르면 훨씬 정돈되고 전문적인 도면이 됩니다. 아까 도면 볼 때 선 종류도 되게 다양하던데요. 실선도 있고 점선도 있고 쇄선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건 어떻게 관리하나요? 복잡할 것 같은데요. 그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려고 쓰는 기능이 바로 도면층 레이어 기능입니다. 레이어 기능이요? 네, 여러 장의 투명한 필름에 각각 다른 종류의 선, 예를 들어 외형선, 숨은선, 중심선 이런 걸 그린 다음에 그것들을 딱 겹쳐놓는다고 상상하시면 이해하기 좀 쉬우실 거예요. KSA 0109에서는 이 선의 종류하고 그 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선들이 있고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건가요? 일단 가장 중요한 선이죠. 눈에 보이는 물체의 외곽선. 이건 굵은 실선으로 표현합니다. 반대로 물체 내부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부분은 파선. 이걸 숨은 선이라고도 하죠. 이걸로 그리고요. 원이나 대칭 형상의 중심을 나타낼 때는 가는 1.3선,
즉 중심선을 사용합니다. 아, 중심선. 네. 그리고 뭐 가상의 선이나 특수한 영역을 표시할 때는 가는 이점 쇄선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의 굵기, 그러니까 선 가중치, 라인 웨이트, 이것도 중요한 시각적인 단서가 됩니다. 보통 가는 선, 굵은 선, 아주 굵은 선의 굵기 비율을 1.2.4 정도로 설정하거든요. 1.2.4요? 왜 그렇게 하죠? 그래야 도면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예를 들면 외형선 같은 게 눈에 확 잘 띄게 되죠. 그래서 CAD에서는 이런 선 종류별로 각각 외형선 레이어, 숨은선 레이어, 중심선 레이어, 뭐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만들어요. 그리고 각 레이어에 표준선 종류, 색상, 선 굵기를 미리 딱 지정해 두고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관리 방식입니다. 그러면요, 만약에 다른 종류의 선들이 같은 위치에 막 겹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선을 보여줘야 할지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선이 겹칠 경우에는 어떤 선을 우선적으로 보여줄지에 대한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보통은 제일 중요한 외형선, 굵은 실선이 최우선이고요. 그 다음이 숨은선, 파선, 그 다음이 절단선, 굵은 일점쇄선, 중심선, 가는 일점쇄선, 무게중심선, 치수보조선, 이런 순서로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아, 우선순위가 있군요. 네. 이 규칙 덕분에 복잡한 형상도 혼란 없이 중요한 정보를 위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표준에 맞춰서 작업 환경 설정하고 레이어까지 준비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형상을 그려야 할 텐데요. 그냥 선 긋고 원 그리는 것 같지만 사실 이 기계 도면은 정밀도가 생명이잖아요. 맞습니다. 정밀한 도면의 핵심은 정확한 위치에 또 정확한 크기로 그리는 거죠. 이걸 위해서 CAD는 좌표계를 사용하는데요. 원점 0,0을 기준으로 하는 절대 좌표도 있고 마지막으로 찍은 점을 기준으로 하는 상대 좌표, 그리고 마지막 점에서 거리랑 각도로 위치를 지정하는 극좌표 시스템, 이런 것들을 활용합니다. 그럼 이런 좌표 시스템이랑 같이 실제로 선이나 원 같은 기본 도형은 어떤 명령어들로 그리게 되나요? CAD에는 기본적인 그리기 또 편집을 위한 다양한 명령어들이 있죠. 뭐 라인, 선, 서클, 원, 아크, 호, 렉탱글, 사각형,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그리기 도구고요. 근데 사실 실제 도면 작업은 이런 기본 도형을 그린 다음에 편집 명령어를 통해서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훨씬 더 많습니다. 편집 명령어라면 어떤 것들이 주로 쓰이나요? 그냥 지우고 다시 그리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편집 기능 없이는 작업 속도가 엄청나게 떨어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프셋이라는 명령어는 기존 선이나 곡선을 일정한 간격으로 평행하게 복사해줘요. 등간격 형상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죠. 아, 오프셋, 간격 띄우기. 네, 그리고 트림은 복잡하게 얽힌 선들 중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깔끔하게 잘라내는 데 정말 필수적이고요. 객체를 옮기는 무브, 복사하는 커피, 크기를 조절하는 스케일, 또 여러 객체를 규칙적으로 배열하는 어레이 같은 것도 빼놓을 수 없죠. 중요한 건 이 명령어들의 개별 기능을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조합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작업 효율이 정말 극적으로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아, 조합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단순 반복 작업을 줄이고 복잡한 형상을 빠르고 정확하게 완성하는 열쇠가 바로 이 편집 명령어들을 얼마나 능숙하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명령어 자체보다는 그것들을 잘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하겠네요. 자, 이제 형상까지 다 그렸다면 이걸 실제로 만들 수 있도록 정보를 추가해야 할 텐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바로 치수와 공차죠. 네, 맞습니다. 여기가 도면 작업의 핵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도면은 그냥 이렇게 생겼다, 이걸 보여주는 그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라는 지침서죠. 네, 구체적인 지침서기 때문에 치수는 KS 규격에 따라서 명료하게, 중복되지 않게, 그리고 작업자가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도록 기입하는 게 원칙입니다. 가능하면 가공의 기준이 되는 지점이나 선, 이걸 데이텀이라고 하는데요. 이 데이텀을 활용해서 치수를 기입하면 더욱 좋습니다. 치수 옆에 붙는 동그라미나 R 같은 기호들도 자주 보이던데요. 그건 뭔가요? 네. 그런 보조 기호들이 치수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름은 파이 기호, 반지름은 R, 정사경 변의 길이는 네모,
45도 못대기, 이걸 챔퍼라고 하는데 이건 C 같은 기호를 치수 숫자 앞에 붙여주는 거죠. 아하. 그러면 이게 어떤 종류의 치수인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아까 파이 50 H11 이런 식으로 치수 뒤에 붙는 H7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건 잠시 후에 설명드릴 끼워 맞춤 공차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완벽한 치수를 기입한다고 해도요. 현실 세계에서 그 치수 그대로 부품을 만드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재료 자체에 미세한 변형도 있을 수 있고 가공 기계의 정밀도 한계도 있고 측정 과정의 오차도 있고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공차, 즉 허용 가능한 오차 범위입니다. 이 공차가 없다면, 정말 공차가 없다면 부품을 제작할 수도 없고 제대로 조립할 수도 없어요. 아, 공차가 없으면 아예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중요한 공차가 3가지 정도 있습니다. 네, 그 중요한 3가지 공차 어떤 것들인가요? 첫째는 끼워 맞춤 공차입니다. KSB 0401 규격에 정의되어 있는데요. 축하고 구멍처럼 서로 조립되는 부품들이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이걸 규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어링이 축에서 부드럽게 회전해야 한다. 그러면 틈새, 클리어런스가 있는 헐거운 끼워 맞춤을 적용해야 하고요. 반대로 기어처럼 축에 단단히 고정돼서 힘을 전달해야 한다. 그러면 억지로 끼워 넣어서 젬쇠, 인터피어런스가 발생하는 억지 끼워 맞춤을 적용해야 합니다. 헐거운 거 억지. 그럼 그 중간도 있나요? 네, 그 중간 정도의 관계가 필요하다면 중간 끼워 맞춤 공차를 적용합니다. 도면에는 보통 구멍 기준, 예 H7 또는 축 기준, 예 G6로 특정 기호를 사용해서 이 요구사항을 표기하죠. 이 기호 하나에 조립 후의 기능에 대한 많은 정보가 담겨있는 셈입니다. 둘째는 기하공차입니다. Geometric Dimensioning and Tolerancing, GDNT죠. 이건 KSA ISO 1101 규격에 기반하는데요. 부품의 치수만 맞다고 해서 완벽한 부품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치수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긴 축의 지름은 정확한데 약간 휘어져 있다면 어떨까요? 판재 두께는 맞는데 전체적으로 평평하지 않고 막 울퉁불퉁하다면요. 아, 조립이 안 되거나 문제가 생기겠네요. 그렇죠. 구멍 지름은 맞는데 뚫려야 할 정확한 위치에서 벗어나 있다면 이런 문제들은 조립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제품 성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하공차는 바로 이런 부품의 형상, 예를 들어 얼마나 고든지, 진직도, 얼마나 평평한지, 평면도, 얼마나 동그란지, 진원도 같은 거요. 또 자세, 그러니까 얼마나 평행한지, 평행도, 직각인지, 직각도, 기울어졌는지, 경사도, 그리고 위치, 정확한 위치에 있는지, 위치도, 중심이 같은지, 동심도, 대칭인지, 대칭도, 마지막으로 회전할 때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지, 원주 흔들림, 온흔들림 같은 것들이 허용되는 범위를 규정하는 정말 중요한 공차입니다. 와, 종류가 엄청 많네요. 네, 마치 가구 조립할 때 나사 구멍 위치가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조립 안 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면에는 네모난 공차 기입 틀 안에다가 기하공차 기호, 공차값, 그리고 기준이 되는 데이터 문자를 넣어서 이런 복잡한 형상과 자세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데요. 그럼 마지막 3번째 공차는 뭔가요? 세 번째는 표면 거칠기, 서피스 피니쉬입니다. KS AISO 1302 규격에서 다루는데요. 부품의 표면을 얼마나 매끄럽게 가공해야 하는지 이걸 나타냅니다. 표면이 얼마나 매끄러운지요. 그게 왜 중요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표면 상태가 부품의 마찰, 마모, 필요 수명, 또 밀봉 성능, 도금 품질 이런 다양한 기능적인 요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표면을 더 매끄럽게 가공하려면 당연히 가공 시간하고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겠죠. 아, 그렇겠네요. 네. 따라서 기능적으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거칠기를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면에는 보통 역삼각형 기호, V, 의 개수, V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개수가 많을수록 더 매끄러운데요. 이런 걸로 등급을 표시하거나 중심선 평균 거칠기, RA, 나 최대 놓기 거칠기, RZ 같은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하기도 합니다. 필요하다면 선반 가공, L, 연삭, G, 밀링, M 같이 원하는 표면을 얻기 위한 가공 방법 약호를 함께 표기해서 가공자에게 더 명확한 지침을 주기도 하고요. 결국 이 3가지 공차, 즉 끼워 맞춤, 기하공차, 표면 거칠기는 부품의 성능, 수명,
그리고 생산 비용까지 결정짓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들여서 모든 정보가 담긴 도면이 완성되면요. 이제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필요에 따라 정확하게 출력하는 단계가 남았습니다. 먼저 도면 관리 측면에서는요. 각 도면에 고유한 식별 번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수적입니다. 아, 도면 번호요? 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에 나왔던 철도 차량 도면 분류처럼 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이런 걸 조합해서 도면 번호를 생성하면 수많은 도면 속에서도 필요한 도면을 쉽고 관리할 수가 있죠. 또 도면은 한번 만들어지면 끝이 아니라 계속 수정되고 개선될 수 있잖아요. 이때마다 언제, 누가, 무엇을 변경했는지 그 이력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ISO 9001 같은 품질 경영 시스템에서도 요구하는 기본적인 사항이기도 하고요. 이력 관리가 중요하군요. 네, 그렇죠. 작성된 도면 데이터는 주로 CAD 소프트웨어의 고유 파일 형식인 DWG로 저장됩니다. 이게 원본 파일이죠. 하지만 CAD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다른 부서나 외부 업체와 도면을 공유해야 할 때 또는 뭐 보고서 같은 데 도면 이미지를 첨부해야 할 때는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PDF 형식이나 이미지 파일인 JPG 등으로 변환해서 저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PDF나 JPG로요. 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최근 CAD 소프트웨어 중 일부는 PDF 파일을 다시 불러들여서 그 안에 벡터 정보를 인식하고 일부 수정 작업을 거친 뒤에 다시 DWG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까지 지원한다는 거예요. 와, PDF를 다시 DWG로요.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디지털 도면을 실제 종이로 출력할 때는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나요? 그냥 뭐 인쇄,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정확한 크기가 중요한 기술 도면의 출력은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CAD에서는 플롯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는데요. 플롯이요? 네, 이 명령을 실행하면 다양한 출력 설정을 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먼저 어떤 프린터나 플로터, 대형 도면 출력 정치를 사용할지 선택하고 출력할 용지 크기, 뭐 A3, A4 등을 지정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도면의 어느 영역을 출력할 건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보통은 아까 설정할 리미트 영역 전체를 출력하거나 아니면 윈도우 옵션을 사용해서 출력하고 싶은 특정 부분만 마우스로 딱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출력 영역 지정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절대 놓쳐서는 안 돼 가장 중요한 설정이 바로 축척입니다. 아, 축척. 중요하죠. 네. 도면에 그려진 객체를 실제 크기 그대로 1.1 비율, 이걸 실척이라고 하는데요. 실척으로 출력할 건지 아니면 용지 크기에 자동으로 맞춰서 출력할지 용지의 맞춤 또는 피트 페이퍼 혹은 의도적으로 축소해서 뭐 1.2, 1.10 이렇게 하거나 확대해서 2.1, 5.1 같이 특정 축척이나 배척을 적용할 건지 이걸 정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축척 설정이 잘못되면 출력된 종이 도면 위에 표시된 치수랑 실제 자로젠 길이가 달라져서 큰 혼란을 야기하거나 정말 치명적인 오류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렇죠. 따라서 최종 출력 전에는 반드시 이 축척 설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이 정말 필요합니다. 네, 오늘 정말 방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KS와 ISO 표준에 기반한 CAD 환경 설정부터 시작해서 레이어를 활용한 체계적인 객체 관리, 또 효율적인 그리기와 편집 기법들, 그리고 부품의 정밀도와 기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치스와 세 가지 주요 공차, 끼워 맞춤, 기하 공차, 표면 거칠기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도면 데이터의 관리와 정확한 출력 방법까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도면이라는 게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정말 약속된 규칙과 기호를 통해서 엄청난 정보를 담아내는 아주 정교하고 강력한 기술 언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잘 만들어진 도면 한 장에는 설계자의 수많은 고민과 결정이 그 안에 압축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본 모든 표준과 규칙을 완벽하게 따른다고 해도요, 과연 그것만으로 설계자의 진짜 의도가 전달될 수 있을까요? 설계자의 진짜 의도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 왜 하필 이 부분에 이런 형태의 기하 공차가 필요했는지, 또는 여러 기능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런 치수 배치와 공차 값을 결정했는지 같은 것들이요. 이런 진짜 의도가
도면을 보는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을까요? 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표준만으로는 담아내기 어려운 뭐랄까 그 행간의 의미나 설계 철학 같은 것들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요. 그렇죠. 특히 직접 만나서 얘기하기 어려운 협력업체나 다른 부서의 사람들과 소통할 때 도면에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이런 미묘한 맥락이나 암묵적인 지식,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완하고 공유해야 효과적일까요? 어쩌면 이 표준화된 규칙이라는 틀 안에서 혹은 그 틀을 넘어서서 설계의 본질적인 의도까지 전달하기 위한 노력과 고민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NCS 학습 모듈과 KS 규격 자료들을 다시 들여다보실 때 그 내용을 더욱 풍부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훌륭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흥미로운 자료들 덕분에 저희도 함께 배우고 참고할 수 있는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